저희에게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보내주셨네요. 퇴사 후회 방지 가이드. 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번씩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하는 분들께는 제목부터 확 와닿는 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사무실을 나가고 싶은 마음, 근데 또 동시에 나가면 뭘 하지 하는 그 막막함. 그 사이에서 정말 밤잠 설치고 계시겠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의 퇴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선택입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글을 쓴 정진용 조언가가 단순히 힘들어도 참고 버텨라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가요? 그렇죠. 퇴사라는 선택을 존중하는데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한번 현실적으로 재보자는 겁니다. 책임의 무게요? 네, 특히 퇴사 후에 마주하게 될 3가지 현실적인 고통이 있거든요. 이걸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가 진짜라는 거군요. 바로 그때 하는 퇴사가 객기가 아니라 용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이 모든 상황에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필자도 명확히 선을 긋고 시작하거든요. 어떤 경우죠? 만약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괴롭힘, 성희롱 같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네. 혹은 이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땐 고민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건 고민할 필요 없이 당장 벗어나야 하는 위기 상황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막연한 번아웃이나 그냥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 때문에 충동적으로. 네, 충동적인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브레이크 장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선을 명확히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글의 첫 부분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충동적으로 퇴사를 꿈꾸는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뇌과학 관점에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희망회로라는 개념이죠. 맞아요. 희망회로. 인간의 뇌라는 게 기본적으로 쾌락 추구랑 고통 회피 이 2가지 원칙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회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 뇌는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요. 그때 가장 쉬운 카드가 퇴사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뇌가 일종의 필터링을 한다는 겁니다. 퇴사 후에 겪게 될 재정적인 압박, 경력 단절, 주변 시선 같은 고통스러운 미래는 싹 지워버려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네, 대신에 아침 9시에 늦잠 자는 달콤함, 평일 오후에 한적한 카페에 앉아있는 여유, 갑자기 훌쩍 떠나는 해외여행. 듣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저도 그런 상상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즐거운 상상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희망 충족적 예언, 즉 희망회로에 빠진 상태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게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탓이 아니군요. 네, 정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기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하면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내 뇌가 현실을 좀 예쁘게 포장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내 상태를 분석하는 거네요. 네,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에요.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뇌가 지금 패닉 상태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 희망회로를 잠시 멈추고 이제 필자가 말하는 그 현실을 직시해 볼 시간입니다.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는 3가지 현실적인 고통. 그 첫 번째가 바로 관계의 고통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퇴사를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요. 그렇죠. 하지만 필자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 그러니까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라는 타이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이나 친구 같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거군요. 네, 그 관계의 역학을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퇴사라는 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S그룹 계열사 직원 상담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사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던 분인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만두고 좀 쉬면서 다음 길을 찾아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상담을 찾아왔죠. 그때 상담가가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네. 장인어른께서 사위가 S그룹 다닌다고 주변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시는지 잘 아시죠? 아, 이번 설에 처가에 내려가서 아버님, 저 일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만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장인어른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그 실망감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침묵의 무게를 감당할 각오가 정말 되셨습니까?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질문이네요. 진짜. 네. 그 질문 하나에 그분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퇴사 결정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막연한 자유 뒤에 가려져 있던 그 고통의 무게를 비로소 깨달은 거네요. 그렇죠. 나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가족의 기대를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아니, 결국 남의 시선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구시대적이다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게 이 사례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필자의 의로는 결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너를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아, 그런 뜻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반대죠. 나의 선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장까지도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선택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의 범위가 나 자신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족들이 실망하겠지만 그 실망감까지도 내가 설득하고 안심시키고 감당하겠다. 이런 각오가 섰을 때 그 퇴사는 더 이상 회피가 아닌 주체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관계의 고통을 물매마는 게 아니라 직시하고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아,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관계의 고통에 이어서 두 번째는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바로 재무의 고통이죠. 네, 돈 문제. 바닥난 잔고 앞에서 의안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렇죠. 희망회로는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로 버티면 되지? 라고 속삭이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시스템의 연속이거든요. 아, 맞아요. 건강보험료. 네, 회사에서 절반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막 두세 배, 많게는 대여섯 배까지 폭등하고요. 매달 나가는 월세, 관리비, 통신비. 자비가 없죠, 그런 건. 네, 필자는 매일 마시던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값에도 손을 떨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돈 때문에 조급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아, 여기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원래 가려던 곳보다 훨씬 못한 조건의 회사에 덜컥 들어가 버리는 악순환이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돈에 쫓기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필자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아주 구체적인 생존자금 계산법을 제안합니다. 아, 그 공식이 있었죠. 최소 월 생계비 곱하기 예상 구직 기간 곱하기 1.5. 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취업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200 곱하기 6개월, 1200만 원이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에 곱하는 1.5입니다. 이게 일종의 산전계수예요. 왜 1.5를 곱하는 거죠? 구직기간은 보통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기 마련이고 중간에 뭐 아프거나 하는 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 만약을 대비해서. 네, 그래서 1,200만 원에 1.5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1,8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1,800만 원이요? 와, 솔직히 사회초년생에게는 정말 모기 힘든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렇죠. 이 돈 없으면 절대 퇴사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더 절망감을 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의도는 이 돈 없으면 평생 회사 다녀라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재무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하라는 겁니다. 만약 생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건 지금은 퇴사할 때가 아니라 돈을 모아야 할 때라는 명확한 신호라는 거죠. 아,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군요. 네. 목표 금액을 정하고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퇴사 준비 일부가 되는 거죠.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제력이 생기고요. 알겠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현재를 다시 정의하라는 의미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고통입니다. 이건 가장 내면적인 부분이네요. 자아의 고통. 네. 반복되는 거절을 견딜 멘탈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회사는 좋든 싫든 나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게 만드는 거대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강제성이 있죠. 근데 이 강제성이 사라지는 순간 자유는 종종 나태함으로 이어진다고 필자는 지적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진짜 고통은 바로 구조적 거절의 경험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아, 그 구조적 거절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그쵸. 희망회로는 내 실력 정도면 금방 어디든 가겠지. 하지만 지금 채용 시장이 개인의 실력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렵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네. 내가 아무리 표현해도 지원하는 기업에 TO가 없거나 산업 전체가 불황이면 서류 통과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는 100군데 이력서를 넣고 99군데에서 불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를 상상해보라고 하더군요. 네. 머리로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아요. 시장 상황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되는 거절은 결국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네, 비수처럼 꽂히는 거죠.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매일 아침 다시 책상에 앉아서 이력서를 고칠 수 있는 내면의 힘, 그 단단한 멘탈이 준비되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회사의 직함이라는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없을 때에도 내 안에 중심을 잡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믿어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자아의 고통을 이겨낼 핵심 동력인 거죠. 와, 이렇게 관계, 재무, 자아라는 세 가지 고통을 듣고 나니 퇴사라는 두 글자의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필자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고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대책 없이 회사를 나가는 대신 회사 안에서 숨 쉴 구멍을 만들면서 준비하라는 조언이요?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퇴사할 수 없다면 그 참는 에너지를 그냥 소모하지 말고 더 나은 곳으로 점프하기 위한 준비 에너지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아,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지금 상황을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보자는 거? 바로 그거죠. 구체적인 방법으로 퇴근 후 딱 1시간 아니면 점심시간 30분이라도 쪼개서 이직 준비를 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거나 어학 점수를 만들거나 네. 여기서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관점의 전환이 나오는데 지금 받는 월급을요. 이 고통을 견디는 대가가 아니라 아, 그 부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나의 준비 기간을 회사가 지원해주는 투자금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와, 월급을 고통의 대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보라니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똑같은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방법이 가진 가장 큰 전략적 가치는 바로 주도권을 4개로 되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주도권이요? 네, 회사가 나를 괴롭힌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대신 나는 회사의 자원, 즉 월급을 활용해서 나의 다음 단계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능동적인 주체로 상황을 재정의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현재의 고통을 견뎌낼 힘이 생기고 무의미하게 버티던 하루하루가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준비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상황은 똑같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네요. 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글은 결국 용기와 객기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기와 객기.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그려보고 그로 인한 세 가지 고통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 던지는 사표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선택이고 그런 준비 없이 막연한 희망만으로 회사를 나서는 건 그저 무모한 객기일 뿐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필자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을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퇴사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결정에 이르는 내 내면과 현실을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퇴사는 도피가 아닌 당신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주체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 글을 보내주신 분,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많은 분들께도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하루 1시간의 준비를 떠올려 보면서 오늘 밤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회사의 채용 공고를 딱 10분만 찾아보는 것, 이력서에 쓸만한 내 경험을 한 줄 정리해보는 것, 혹은 영어 단어 5개를 외우는 것도 좋고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예, 현재의 직장을 더 이상 벗어나고 싶은 덫이 아닌 다음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으로 만들기 위한 그 첫 행동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